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아주 흥미롭고 좀 기괴한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10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 보통의 시장이라면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죽배를 들어야 할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데이터 지표는 분명히 상승 그리고 탐욕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자금을 움직이는 스마트 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철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가격표라는 껍데기만 보면 지금 상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이 가격표 아래에서 거시경제, 글로벌 규제, 그리고 거대 자본이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이면의 역학을 철저하게 해체해 볼 텐데요. 지금 이 기이한 온도 차이를 이해하려면 현재 시장 생태계를 하나의 거대한 엔진으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이요? 잔뜩 당겨진 고무줄이나 팽팽하게 돌아가는 기계 같은 느낌일까요? 네, 눈에 보이는 계기판의 RPM, 즉 가격 지표는 높게 치솟아 있는데 정작 이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오일 공급망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자본이라는 윤활유가 돌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오일 공급을 마비시키는 주범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구체적으로는 중동 지역을 둘러싼 물리적 긴장감입니다. 엔진에 윤활유가 막혀 있다는 비유가 지금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네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봐도 그 공급망이 단기간에 풀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란과의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합의 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보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류상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항만이랑 연안구역을 드나드는 27척의 선박에 직접 해양 지시를 내렸으니까요. 물리적 봉쇄가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격과 중동의 해상 운송로 봉쇄가 대체 어떤 기계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길래 비트코인 10주 최고치 앞에서도 매수 심리가 얼어붙는 건가요? 이건 아주 직접적이고 거대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의 동맥이거든요. 이 동맥이 막히면 결국 국제 유가가 뛰게 되죠? 네, 즉각적으로 튀어오릅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지는 걸 넘어서 모든 상품의 생산 단가와 물류 비용을 밀어 올리게 되니까요. 아, 그게 결국 간신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치를 다시 자극하는 불씨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들은 시장의 기대처럼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금리 기반의 긴축 기조를 더 오래 강하게 유지해야 하죠.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건 결국 시장에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고 유동성이라는 돈줄이 마른다는 의미네요. 네, 대출이자가 비싸지면 기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미국 증시의 거대 자본들이 방어적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시보다 변동성이 더 큰 위험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선 시장은 신규 자금 유입이 꺾이는 직격탄을 맞겠네요. 보면 이 10주 만의 최고치라는 게 시장에 돈이 풍부해서 만들어진 상승이 아닙니다. 아, 자금이 몰려서 오른 게 아니다. 네,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하려는 물량 자체가 얇아진 상태에서 아주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가격이 위로 튀어오르는 이른바 빈집털이 성격의 국지적 상승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와, 거시적인 돈줄이 지정학적 위기로 꽉 막혀 있다는 점이 확 와닿네요. 자, 이렇게 외부 환경이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장 내부를 좀 들여다보죠. 지금 기득권과 신흥 세력 간의 규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특히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둘러싼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네, 당초 4월 27일로 예정되었던 상원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5월로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전통은행권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작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은행가 협회를 비롯한 은행 로비 단체들이 톰 틸리스 상원의원 등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현행 법안 초안에 담긴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제한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주는 것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거군요. 네, 이 소식에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의 패트릭 위트 사무총장은 이건 전통은행들의 노골적인 이윤 추구이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그렇게 비판하지만 사실 철저히 객관적으로 전통은행의 사업 구조를 뜯어보면요. 이게 맹목적인 이윤 추구를 넘어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은행업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은행은 결국 고객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그 예대 마진으로 경제에 피를 돌게 하잖아요. 그런데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합법적으로 준다면요? 금고에 안전하게 있던 막대한 고객 자금이 순식간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로 빠져나가겠죠. 맞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단순한 수익 감소를 넘어서 아예 시스템 붕괴나 뱅크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 아닐까요? 네, 그 시스템 붕괴에 대한 공포가 바로 이번 로비의 본질입니다. 현재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고객 자금을 어떻게 굴리는지 보면 주로 안전자산인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해서 이자를 얻거든요.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는 국채 이자만으로도 막대한 현금이 창출되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이 막대한 수익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에게 직접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된다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24시간 언제든 송금이 가능하면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까지 주는 화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걸 마다할 시장 참여자는 없죠. 구조적인 자본의 대이동,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이 불가피해지는 거네요. 네, 전통은행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줄 자금 여력이 급감합니다. 이게 실물 경제 전체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은행권은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 건전성 규제를 받거나 이자 지급을 강력하게 제한하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의 일정이 밀린 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수조 달러의 패권을 둔 생존 헤게모니 싸움의 단면입니다. 법안의 최종 문구 하나에 따라 향후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와, 제도의 틀 안에서 이런 거대한 자금 쟁탈전이 벌어지는 동안 실제 시장의 거대 플레이어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네요. 규제의 공백과 기회를 틈타서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지배자인 테더의 행보가 유독 공격적입니다. 네, 최근 테더가 비트코인 채굴 금융 서비스 업체인 안탈파의 보통주 약 195만 주를 확보했어요. 지분 8.2%를 가진 주요 주주로 등극했더라고요. 이 안탈파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채굴 장비 공급망에 금융을 제공하는 곳인데 대출 포트폴리오만 무려 16억 달러에 달합니다. 테더가 채굴 인프라의 핵심 자금줄이 된 셈이죠. 게다가 테더의 확장이 채굴 생태계에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아부다비의 규제 기반 토큰화 플랫폼인 카이오, 이 카이오에 800만 달러 규모의 전력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왜 카이오는 블랙록이나 해밀턴 레인 같은 전통적인 대형 기관의 펀드를 블록체인 위로 끌어와서 토큰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테더의 이런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이제 달러를 복사해내는 단순한 토큰 발행사를 넘어선 것 같아요. 완전히 넘어섰죠.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원초적 인프라, 중동의 거대 오일머니,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전통 기관 자금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글로벌 온체인 중앙은행으로 진화하며 시장의 기관화를 혼자 주도하는 형국입니다. 자본이 거대화되고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건 시장 성숙의 지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테더라는 단일 기업이 채굴부터 전통 금융기관 자금줄까지 이렇게 무소불위의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면요. 애초에 블록체인이 중앙은행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내세웠던 탈중앙화 철학은 완전히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테더 시스템 내부에 균열이 생길 경우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는 치명적인 단일 실패점, 즉 SPOF가 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약점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거대화된 시스템이 가지는 뼈아픈 취약성은 공교롭게도 최근 탈중앙화 생태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치명적인 사고들과 괴를 같이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인프라 확장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면의 기술적이나 도덕적 기반에는 심각한 구멍들이 뚫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단적인 예가 폴리마켓 웹사이트 장애로 실시간 거래가 완전히 마비된 사건이었고요. 더 심각한 건 레이어 제로 프로토콜의 설계 결함 사태입니다.
켈프 DAO의 RSETH가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에게 탈취당해서 무려 2억 9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잖아요. 네, 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게 레이어 제로 같은 브릿지 프로토콜의 메커니즘입니다. 브릿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서로 다른 블록체인 국가 사이를 연결하는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국가의 자산을 솔라나 국가로 보낼 때 원래 자산을 금고에 단단히 잠가두고 반대편에서 영수증격인 토큰을 발행해주죠. 그런데 이 수비대의 검증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 네, 국경 수비대의 엑스레이 판독기에 치명적인 버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제로 측은 단일 검증 네트워크 설정 문제였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브릿지 프로토콜 자체의 설계적 한계가 노출된 거죠. 해커가 그 틈을 파고들어 켈프 DAO의 자산을 털어갔는데 문제는 이 피해가 단일 프로젝트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첼트라와 금융, 디파이 생태계는 여러 프로젝트가 레고 블록처럼 긴밀하게 조립되어 있거든요. 켈프 DAO가 뚫렸다는 소식에 이 자산을 담보로 쓰던 세계 최대 대출 플랫폼 A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단기간에 54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빼내가 버렸죠. 네, 브릿지 프로토콜의 기술적 결함 하나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쇄 뱅크런으로 이어진 겁니다.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증명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온체인 조사관 잭스비티가 대형 거래소 크라켄의 신규 토큰 매매코어 상장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죠. 약 790만 달러 규모의 토큰이 상장 직전에 방금 막 생성된 18개의 익명 주소로 집중되었고 상장 직후에 시가총액이 60억 달러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입니다. 이거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 조작의 전형적인 패턴 아닌가요? 아주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수법입니다. 내부자들이 지갑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높은 가격에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반 투자자나 봇들이 가짜 수요를 진짜 호재로 착각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장부상 시총을 수십억 달러로 띄워놓고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거래소가 상장할 때 최소한의 지갑 분배나 자금 출처조차 필터링 못했다면 상장 심사 기능 자체가 마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본은 거대해지는데 운동장의 심판들은 눈을 감고 있고 국경 수비대는 번번이 뚫리고 있는 셈입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트만 믿고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신뢰의 위기가 너무 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탐욕이나 시스템의 구멍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와중에 아예 인간 개입을 배제하려는 파격적인 실험이 기술 최전선에서 진행 중이더라고요. 네,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전직 고위 임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를 사내 의사결정에 시험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그냥 거래소 간 가격 차이로 차익 거래하던 단순 트레이딩 봇 수준이 아니죠.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 창업자인 프레드 어셈의 성향을 학습한 프레드 에이전트가 문서를 검토해서 전략을 수정하고요. 발라지 스리니바산 모델을 장착한 발라지 에이전트가 혁신 비즈니스를 제안합니다. 기업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령탑을 AI한테 맡긴 거네요. 조금 뼈있는 농담을 해보자면 적어도 이 AI 임원진들은 회사가 뼈아픈 전략적 실책을 저질렀을 때 막대한 성과급이나 퇴직금 요구하며 책임 회피는 안 하겠어요. 하하, 그렇죠. 과거 알고리즘이 객장의 말단 중개인이었다면 이제는 고도로 훈련된 AI가 임원진 회의실 상석에서 중장기 비전을 설계하는 디지털 브레인으로 격상된 겁니다. 암스트롱 CEO가 향후 사내 AI 직원 수가 인간을 넘어설 거라고 예견한 걸 보면 기업 지배구조가 기술에 의해 통째로 바뀌는 현장이네요. 인간의 심리적 편향 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AI 임원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아까 말한 생태계의 도덕적 해이나 조작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려는 진화 과정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짚어본 걸 정리해보면 엔진을 멈춰 세우는 거시 경제 리스크,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의 로비 전쟁, 연쇄 뱅크런의 취약성, 그리고 AI 경영진까지 시장 판도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네, 혼돈 그 자체죠. 그렇다면 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수억 달러를 굴리는 고래들은 지금 당장 어떤 포지션을 취하며 생존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자금의 온체인 이동 궤적을 쫓아야 합니다. 최근 웨일 얼럿 데이터를 보면
거대한 방어막 구축 움직임이 포착되거든요. 어떤 다금 이동이 있었나요? 출처 미확인 거대 지갑에서 에테나 프로토콜로 약 1조 9,994만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이 넘는 테더가 한 번에 이체됐습니다. 에테나로 2,700억 원이요? 네, 에테나는 달러 가치에 연동되면서 파생상품 구조로 이자를 창출하는 합성자산 USD, 이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테더 재무금고에서도 2억 2,200만 달러 규모의 테더가 이동했고요. 비트코인 이동도 있었죠. 거대 고래 지갑에서 기관 전용 커스터디 플랫폼인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로 785개의 비트코인이 연달아 이체됐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 1억 9천만 달러, 2억 2천만 달러 같은 천문학적 액수를 보면 누군가 폭등을 예상하고 총알을 장전했다거나 반대로 폭락을 대비해 현금화하고 도망간다는 1차원적인 전망에 빠지기 쉬운데요. 지금처럼 지표와 심리가 어긋난 상황에서는 자금이 어디로 그리고 왜 갔는지를 뜯어봐야 합니다. 그럼 이 2,700억 원이 굳이 에테나 프로토콜로 들어간 구조적 의미는 뭡니까? 비트코인을 안 사고요. 단순 매수 대기 자금이 아닙니다. 거시적 폭풍우를 피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이자를 캐내는 벙커로 피신한 겁니다. 벙커요? 네, 에테나의 USD 같은 합성자산은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펀딩 비수익을 이자로 주죠. 아, 중동 리스크나 미국 긴축 때문에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위험하게 비트코인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달러 가치에 고정돼서 원금은 방어하면서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시스템적으로 이자를 주는 파생 인프라의 막대한 유동성을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하다고 그냥 예금이나 금고에 박아두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존하며 이자까지 챙기는 가장 효율적인 온체인 대피소를 구축한 거네요. 그럼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로 향한 785개 비트코인도 단순 매도 폭탄은 아니겠군요? 네, 기관 전용 플랫폼으로의 대규모 이동은 당장의 매도 압력이라기보다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자산을 안전한 수탁 서비스에 보관하거나 기관 간 장애 고래를 통해 은밀히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움직임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지표는 탐욕을 가리키지만 스마트머니는 당장의 차트 양봉에 베팅하지 않는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전까지 유동성 이자를 선점하고 철저히 포지션을 방어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네요. 정확합니다. 극단적 공포와 탐욕이 얽힌 시장에선 섣부른 예측보다 거대 자본이 어떤 인프라의 안전장치를 거는지를 추적하는 게 확실한 생존 기준점입니다. 오늘 해체해본 여러 이슈 중에서 저는 코인베이스의 AI 임원 도입 실험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온갖 데이터가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을 수치화하고 있잖아요. 네, 매일같이 요동치고 있죠. 그런데 만약 미래에 인간의 두려움이나 환희 같은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기계들이 오직 차가운 확률에 따라 수십, 수백조 원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비율이 시장을 압도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맹신해온 인간의 불완전한 심리를 계량화한 그 공포와 탐욕 지수 자체가 시장에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지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군요. 네,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차갑지만 그만큼 변수가 통제된 가장 섬뜩한 시장 구조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용하기 시작할 때 불완전한 우리 인간인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